조종사들은 이 보험을 원래 못 들어요. 안 들어줘요. 그 당시에 위험하다고. 사고는 곧 죽음. 한치의 오차로 허용할 수 없는 항공기 개발. 모든 기능과 안전을 실전으로 점검하는 시험 비행. 시험평가라는 용어조차 그 당시엔 생소하게 느껴지던 시절에 최단 시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라. 국산 항공기 개발 초기 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나선 공군. 7명 이하였습니다. 인원으로다가 어떻게 그 많은 응모들을 소화했는지. 시험평가 조직을 갖추고 인력을 양성하라. 인력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지식이 없었습니다. 규정, 교범, 어떠한 자료라도 좋으니까 좀 많이 가지고 와라.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불가능했다. 없었으면은 시험평가 KT1 어떻게 했을까, KA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항공기 개발 독립의 마침표. 공군 시험평가 체계의 구축과 정착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란경입니다. 우리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수출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수준에 오르려면 많은 분야의 우수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법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공군의 시험평가 체계가 어떻게 도입되고 정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시험평가처의 초대 처장을 역임하신 분이시죠. 예비역 공군소장 신보현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보현입니다. 국가연에서 항공기 설계와 시험 비행 업무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 항공기 시험평가 체계를 처음 연구하고 정착시킨 주인공이시죠. 계호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혜호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보현 박사님, 지금 이제 각종 무기 개발 사업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네. 얼핏 생각하면 이 기업이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이제 시험 평가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하지만 공군은 이 시험 평가처는 물론이고 시험 평가 전대까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 중심의 어떤 방위 산업체제도 이런 공군이 직접 이 시험평가 조직과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뭐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항공무기체계는 첨단 무기체계로서 고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시험평가에 요구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전문 조직에 의한 시험평가가 요구된다는 말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개발업체가 모든 시험평가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첨단의 항공무기체계나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도 이를 시험하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공적으로 인가된 시험평가 체계가 없다면 개발한 무기체계나 장비는 객관적으로 안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무기체계라 대명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해상과 지상 주요 무기체계인 구축함이나 전차와 달리 공중에서 임무수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때로는 치명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해온 우리 한국 공군의 경우는 전투기들을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전제하에 1970년대 초까지는 군원으로 제공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 업체로부터 기술 도입 생산, 면허 생산을 통해서 항공기를 확보해서 운영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앞서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면허 생산을 통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항공산업도 성장을 해가지고 훈련기는 물론 이제는 전투기까지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시험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조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개발했다가 또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공군의 무기 체계 및 장비에 대한 국내 개발 능력 기반 구축은 저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부터 한국 공군이 항공기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투기까지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공군이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항공 무기 체계에 대한 국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 개발을 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잉 같은 항공기 개발 업체는 워낙 회사 자체가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해서 모든 시험까지 업체주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아무리 자신들이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사용자 입장에서 인증시험을 통해서 인증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해야 운용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군용 항공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를 업체가 개발하고 군 시험 비행 조직의 협력을 얻어서 모든 개발 시험을 수행했다고 해도 사용자인 군의 입장에서 운용 시험을 통해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이 항공기 시험평가 수행 능력을 갖게 된 이유이며 이는 전 세계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이 쭉 죽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어떤 독자적으로 시험평가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된다는 것이 1989년 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 기대령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1989년 이전까지 공군에서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네. 전혀 우리 시험평가 체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험평가라는 말 자체는 있었지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그 연구개발의 시험평가 기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1989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해서 다시 이제 재 배속을 받은 곳이 공군본부의 연구분석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분석실이라는 것은 그 공군 참모총장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전쟁 연구과 무기체계과 체계분석과 연구개발과라는 이렇게 네 개의 과가 있었는데 연구개발과가 그 업체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을 공군과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소령티오로 기술 및 운용 시험평가 담당 장교라는 그런 보직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그 보직에 보임이 되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 보임에 가서 일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고 그 옆에 과인 무기체계과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시에는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연구개발 시험평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데 거기 괜히 보임돼 있으니 자리만 있고 오히려 무기체계과는 무척 바빴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해야 되는 무기체계를 분석해갖고 그 당시에 박재근 대령님이라고 무기체계 과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직접 이제 좀 불러다가 일을 시키시면서 그때 무기체계과에 무기체계 검토관으로 신보현 그 박사님께서 그 당시에 검토관으로 거기에 계셨고 저는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도록 제 보직은 기술 및 운용 시험평가 담당 장교였는데 사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시험평가 체계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해외에서 도입하는 그런 무기 체계를 이쪽 물건이 좋을까 이쪽 물건이 상호 비교하는 그런 시험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연구 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체제는 없었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필요한 조제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989년도 당시 공군이 왜 새로운 이 시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연구개발 항공기가 없다가 KT1이 처음으로 이제
항공기를 만들어서 탐색 개발을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8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89년도 되면은. 그럼 이 비행기를 누가 탈 것이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면은 이거 영국 개발한 비행기는 아무런 그 교범위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하게 됐는데 때마침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공군에 있었어요. 공군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러한 거를 갖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걸 개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을 이제 파견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제가 비행 시험 때문에 이런 시험 평가 때문에 군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제 파견이 간 겁니다. 파견 가서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이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공군의 입장에서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저희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시험 평가 체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급한 거는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비행기를 누가 타고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그 시스템에서 이거를 타서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 검증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험병 조종사가 딱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시험병 조종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서 군에서는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저도 시험병 조종사였어요. 그거는 이제 X-3라고 그래가지고 기능성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해기종 시간이 많으면은 그냥 있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현재 있는 비행기. 근데 이제 이거는 새로 만든 비행기 처음 타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종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병 조종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 받을 사람 제일 먼저.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옆에 계신 기혜호 대령님이 이제 시험병 조종사인데 이런 분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또 윗분들한테 보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시험병 조종사가 그 새로운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시험병 조종사 그 당시에 처음으로 군에 있는 조종사 교육시키면서 시험병 할 때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보험을 원래 못 들어요. 안 들어줘요. 그 당시에요.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재보험 이렇게 하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겨우겨우해서 시험병 조종사들 보험까지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이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그 ROC라고 그래가지고 요구 작전 성능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요대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딱 비행기를 개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항공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은 그 미 연방 항공 규정이라고 있어요. FAR 23이라고 그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미 군사 규격이 있어요. 밀스펙이라고. 그런 규정을 다 찾아가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계 사양서라고 그런 항공기를 새로 개발하는 기준 어떻게 만들었고 기준을 다 이제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비행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영국 개발하는 비행기는 그 개발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DT라는 개념이 또 처음 나왔어요. 보통 군에서 평가하면은 OT라고 그래가지고 운영 시험.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비행기를 우리가 구매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운영 시험만 해가지고 군에서 평가를 하는데 개발 시험은 개발자가 직접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비행 시험을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DT를 하고 또 OT를 하고 나중에는 또 거기 운영 적합성 시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여간 그 비행 시험에 대해서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비행 시험을 그런 KT1 하나만 할 거냐? 그때 이제 우리가 KT1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T50이라고 고등훈련기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KFX라 가지고 전투기도 개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술에는 이제 점프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 훈련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 훈련기, 그다음에 전투기 이렇게 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시험 평가 전대라는 거 그때도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공군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KT1이 하면서 향후에 계속되는 우리나라 항공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아마 이 시험평가 전대, 시험평가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고민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89년, 88년에 시작됐던 KT1 개발과 더불어서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이 네. 시험평가 시스템이 고민되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공군의 시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대령님, 본격적으로 시험 평가 능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연구하신 분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게 기대령님이신데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그 처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처음 그 다시 배속된 곳이 그 연구 개발과였지만 정작 업무는 당시에 박재근 대령이 무기체계 과장으로 계셨던 그 무기체계 과에서 항공 무기체계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관이 바로 신보현 박사님이셨고 그때 신보현 중령이었죠. 저는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업무 초기에 박정현 대령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자네 보직이 기술 및 운용 시험 평가 담당 장교인데 그게 뭐 하는 건지 알아?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기술 및 운용 시험 평가 하는 거겠지. 그 정도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박정현 대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공군은 지금까지 해외 구매에 주로 항공 무기 체계를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는 무기 체계가 아직 없다. 근데 앞으로는 KTX-1도 그렇고 KTX-2, KTX-2가 사실은 T-50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될 때 지금 KTX-1은 이미 탐색 개발이 국가연에서 시작이 됐고요. KTX-2는 이미 기획 앞으로 그렇게 개발할 것이라는 기획 단계에 있었고 그런 게 갈 때 연구소나 업체에서는 비행기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걸 정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문제다. 그러니 자네 보직이 그거니까 자네 보직에 맞게 지금 비록 무기체계 획득 때문에 급한 일인 그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틈틈이 연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시험평가 체계를 구비해서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걸 연구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박정현 대령님은 한참 동안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실 때까지 한 번도 체크를 안 하셨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전 늘 그 말씀하신 게 뒤에 있어가지고 맨날 캥겨가지고 일과 후에도 좀 남아가지고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평가 체계를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틈틈이 그 무기체계 그 검토 과정에서 외국의 그 자료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하나 유심히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연구 분석실에서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공군본부 정책에 관한 좋은 그 연구 발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근무했으니까 그때 저희 옆과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던 그 발표가 실장에 했던 그 신동윤 장군께서 보시기에 아주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발표 못하겠다. 이번에는 발표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우리 연구분석실에서 발표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박재근 대령님은 딴 데로 가시고 그 후임으로 정일권 대령님이 오셨는데 박재근 대령님이 기호한테 뭐 지시한 게 있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전 다 잊어버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정일권 대령님 그걸 가시면서 그건 왜 인계하고 가셔요? 그렇게 인계를 하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그 정일권 대령님이 야, 너 가져와 봐. 그래서 저 가지고 이제 가서 연구해 놓은 걸 쭉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게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일권 대령님이. 그러더니 신동윤 장군께 가자. 그래서 두 분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동윤 장군님이 끝나고 나니까 기호가 날 살렸네. 야, 요거만 고쳐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때가 1990년 5월이었는데 90년 6월 20일 날 발표 날짜였습니다. 그때 공군본부 참모업무협조회의라고 공군 참모총장 이하의 여러 그 공군 본부에 있는 지휘관 참모들이 전체가 모이는 제 기억으로 한 150 내지 200명 될 겁니다. 대회의실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재연 연구 발표를 그때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참모총장님께서 가만히 한주석 총장님이시라고 공군에서는 까시라고 아주 좀 성질 나쁘기는 그런 분인데 까시라고 따지기 좋아하시고 뭐 그분 결제 넘어가려면 쉽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주석 총장님이 가만히 앉아서 계시더니 딱 발표가 끝나니까 직접 마이크를 바로 잡으셔요. 그러더니 그 5개 참모부장 별 2 되시는 정보참모부장, 기참부장, 뭐 이 5개 인사참모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물으시는 거예요. 기소령이 저 발표했는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각 부서에서 하실 일들이 생각나는 게 있냐? 뭐 소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 각 참모부장님들이 뭐 적절히 답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총장님께서 딱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기호 소령이 지금 발표를 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군 무관 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미국의 그 획득 체계 중에 가장 부러웠던 시스템이 바로 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미국 업체가 항공기 개발하면 미 공군에서 적절히 시험 평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투용 사용 가부를 판정하고 그렇게 해서 양산으로 갔던 그 시스템들이 부러웠는데 바로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끔 기호선이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 발표 내용은 되게 이랬습니다. 처음에 시험평가 개념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실태. 우리나라 공군이 가진 현실태. 현실태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저 시험평가 장교 1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나마 연구 개발화된 시험평가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야 될 시험평가 문제. 이게 바로 이제 KTX-1, 2로 연결되는 연구 개발. 그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외국의 시험평가 이런 그 체제. 이런 것도 예를 들고 맨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발전 방향, 발전 방안. 그래서 제가 3단계로 구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공군본부에 적어도 최소한 시험평가를 전담하는 참모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시험평가처라는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 참모기구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참모기구의 지침을 받아서 밑에서 직접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대령급 지휘관이 있는 부대. 나중에 이름은 이제 시험평가 전대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런 부대. 그런 다음에 그 전대가 여러 가지 항전 시험이라든지 항공 무장 시험장이든지 이런 걸 갖춰서 단급 부대로 발전하는 그런 3단계 발전 방안을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참모총장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근데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이제 KTX-1이나 KTX-2 같은 그 연구개발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개발한다 해도
또는 연구소가 개발한다 해도 군이 그걸 제대로 평가해서 받아들여 쓸 수 없다면 우리의 문제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최단 기간 내에 그 3단계 발전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한주석 총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주석 총장님이 그때의 해안과 결단이 오늘의 그 항공산업의 기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주석 이 공군 참모총장의 해안과 결단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그걸 남모르게 뒤에서 연구를 해서 그날 발표하는 또 기호 대령님의 역할도 굉장히 또 크다고 지금 판단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연구 발표를 통해서 이제 건의하신 내용들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좀 다 받아들여졌는지 이후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연구 발표가 6월 20일 날 1990년 6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각 그 공군본부 부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데없이 뭐 연구 발표한다고 하더니 총장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개념이냐 시험평가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저한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연구했지만 제가 시험평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연구한 거에 불과한데 저도 공부해야 되는데 다들 저한테 인사참모부에서와 편제처에서와 무장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어느 시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 계획을 써야 되니까요. 궁금한 한두 가지 질문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무기체계 검토 업무는 이제 둘째치고 이 시험평가 조직 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를 그때 또 다시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각 부처에서 묻는 질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딱 6개월 좀 지났나요? 1991년 1월 1일부로 시험평가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초고속으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전투발전단이라는 조직의 밑에서 바로 생겨났는데 전투발전단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연구분석실의 동일한 이름이었고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발전단 예하의 시험평가처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신부연 그 당시에 대령님이 그 비행대대장을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그 시험평가처를 처음에 처장으로 보임돼서 막 열심히 일하셔갖고 그 다음에 시험평가 전대를 8년 후인 1999년에 시험평가 전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인 시험평가 단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공군에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공군에 있는 시험평가 전대가 비행부대이고 그 외에 뭐 항공전자시험장이라든지 무장시험장이라든지 또는 뭐 환경시험 이런 것들 몽땅 합하면 사실 비행 단급 이상의 조직이 한국 내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뭐 KF-X 한국형 전투기 고성능 전투기까지 만드는 자신 있게 만든다고 공언하고 이미 한국항공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험평가처가 1991년 1월 1일에 신설이 되고요. 신보현 박사께서 초대 시험평가 처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의 초대 시험평가 처장 자리가 됐으니 굉장히 또 영광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당시 우리 신 박사님께서는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어떤 사연입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온 상태에선 정말 저는 공군의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저 자리에 가야 되냐 해가지고 엄청 저 혼자서 속상해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비행대대장을 포기한다고 공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군의 조종사로서 장래 진급이나 영진을 위해서 필수보직인 비행대장 보임은 원하게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박사학위 과정까지 유학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군에서 전문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비행대장 보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9년 2, 3월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사고로 떨어진 것을 제가 이거는 설계 잘못이다라고 해서 불란서까지 가서 보상을 받는
그래서 공군의 명예를 전 세계에 떨친 그 공을 자타가 공인하는 공을 세운 바람에 총장님께서 그 당시 총장님께서 야 쟤만은 비행대장을 보임을 시켜라. 그래서 총장님 지시로 비행대장에 저는 나가게 됐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에 대한 희생과 그러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어렵사리 대대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대략 1개월 정도 짧은 기간 내에 제가 보임한 대대원들 간의 상하에 아주 불신이 굉장히 심했었고 또 낡은 항공기 운영에 따른 안전 저해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내에서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대대원들은 물론 비행단에서 저를 단장님도 거부하셨었는데 단장님을 포함해서 지휘관 참모들이 굉장히 참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행대장으로서 재미있게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5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전에 있던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전발단에 시험평가 처장이라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데를 저보고 가라고 하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열받지 않까. 더구나 당시 인사명령은 91년 1월 1일부래요. 제가 그 보임이. 근데 저는 공식으로 대대장에 보임된 게 90년 7월 23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1월 1일부로 가면 최소 보직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안 차서 저는 대대장 어렵게 간 대대장 보직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즉시 달려갔죠. 그래서 단장님한테 저는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님 지시로 어렵사리 이렇게 대대장에 보임된 거 단장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남들처럼 최소한 1년은 좀 대대장직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단장께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대령 보직은 총장 권한이다. 그래서 단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말도 말대로 최소한 보직 기간은 유지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1월 25일부로 보임 날짜를 바꿔서 제가 대장을 딱 6개월 하고 공식적으로 2일을 대장직을 하고 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령 말에 의하면 제가 시험평가 처장으로 보임돼서 올라와서 욕사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제가 대장 어떻게 해서 시험평가 처장에 보임됐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출연 기획 단계에서 기대령이 지금 추천을 해서 제가 그렇게 왔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저는 군에서 수없는 그런 제 의사와 무관한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제가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지 남을 천성적으로 남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기대령님, 지금 신 박사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요. 그 당시 왜 신 박사님을 추천하셨습니까? 총장께 보고를 드리고 연구보고 발표를 하고 나서 총장님 지시하셔서 최단 시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때 신동률 장군님께서 실장이신 신동률 장군님이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야, 이거 시험평가 처를 만드는데 시험평가 처 만들면 누가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 있습니다. 누구야? 그래서 신보현 그 당시에 대령친입니다. 대령 인사명령 받고 저 대대장으로 나가 있는 신보현 대령입니다. 그랬더니 신동윤 장군께서 야 대대장 간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6개월 넘어가면 인사에 그 대대장 보임을 이수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때문에 인사에 전혀 불리가 없습니다. 6개월 넘어가면 됩니다. 1월 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해 12월에 인사명령 나온 거 보니까 신보현 대령이 초대 시험평가 처장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신보현 그 당시 중령은 그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슈퍼푸마 추락한 사건을 정확히 규명해서 그 원 제작사로부터 이게 이래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러니 보상해라. 그래서 비행기까지 받아내서 그로 인해서 훈장까지 받으셨고요. 거기다가
이 무기체계 검토 업무를 하시면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 정통하시고 또 첨단 항공 기술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는 스펙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 다 제쳐주고 신부연 그 당시 대령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사실. 처장 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네, 갖추고 네. 조건을 갖춘 분을 네. 추천했다라고 네.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89년 2월 2일 대통령 전용 헬기 추락. 기지 접근 훈련 중이던 대통령 전용 헬기가 추락해 2명의 조종사가 큰 부상을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만일 대통령이 탑승 중이었다면 한순간에 국가 원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날 추락한 헬기는 이른바 슈퍼 푸마로 불리던 프랑스 에어로스 파샬사의 AS-332기.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 헬기로 도입된 것이 1988년이었으니 불과 1년여 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 직후 조사위원회가 조직돼 원인 규명에 들어갔고 기술 지원 요원으로 참여한 신보현 대령은 2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대령은 보고서에서 통신용 안테나가 잘못된 위치에 장착돼 떨어져 나갔으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제작사의 설계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당연히 제작사인 에어로스 파샬사는 격렬히 반발했다. 사고 하루 전 야간 비행이 있었는데 비행 후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한민국 공군 대령과 선진국 거대 항공사 간의 첨예한 대립. 자칫 글로벌 기업의 막강 법무팀에 밀려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었을 뻔했지만 신보연 대령이 직접 프랑스까지 건너가 에어로스 파샬사 관계자 앞에서 설계 결함을 증명해 논란을 잠재웠다. 끝까지 정비 불량으로 몰고 갔던 에어로스 파샬사도 심 대령의 과학적인 검증을 확인한 후 결국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는 배상으로 약 $10,000만 상당의 헬기와 부상당한 두 조종사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3억 원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집념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검증 능력을 갖춘 공군 장교가 글로벌 기업에 맞서 자칫 우리의 과실로 남을 뻔한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우리 과학 공군의 위상까지 드높인 사례였다. 그 주인공은 이후 우리 공군의 시험 평가 체계를 책임지며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의 또 다른 주역으로 활약하게 된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신 박사님, 이제 시청자들에게 좀 낯선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걸 좀 명확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공군의 시험평가처 정확히 어떤 인력으로 구성이 됐고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까? 예,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험 평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적과 예상되는 무력 충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을 수립을 해놓고 이 군사 전략에 따라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체계를 획득합니다. 그 무기 체계 획득 과정에서 군이 요구한 무기 체계가 요구 수준에 부합한지를 시험해보고 평가해서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 한마디로 시험평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획득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그 대상이 외국에서 개발해서 사오는 경우, 해외 구매죠. 국내에서 개발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국내 연구개발의 경우입니다. 그 시험평가 내용도 조금 전에 기대령이 좀 포함했는데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 및 사양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기술 시험이 있고 군 요구에 군 운용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운용 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당시 전투발전단 예하의
시험평가 1000은 공군의 전투발전 기능 중에 하나인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 시험평가를 계획하고 시험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요구되는 행정조치를 수행하는 전투발전단의 참모부서로 발족되었지만은 당시에는 오늘날의 5.2 시험평가 전대와 같은 시험평가 집행부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모부서이면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험평가까지도 기능, 집행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공군에서 획득하는 무기체계나 주요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관련 모든 업무를 시험평가처에서 적은 인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도울 박사님. 네. 이제 국가에서 KT1을 이제 개발했을 때는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시험 평가나 또 여기에 관련된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죠. 그런데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서 이제 공군에서 시험 평가처 또 시험 평가 전대를 이제 연이어서 이제 신설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항공기 개발자 입장에 있어서도 연달아 신설되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서 좀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다급한 게 이제 이러한 걸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종사 구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있죠. 시설, 시험평가 시설들, 뭐 경락고라든지 계측 장비라든지 분석 장비, 특히 엔지니어는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 그다음에 시설 중에 활주로, 비행장, 또 예를 들어 무장 시험을 한다 하면 무장 시험장 이런 거는 군만 가지고 있어요. 군. 그래서 군의 협조가 없이는 그 당시에 시험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운용 시험 해가지고 평가자의 입장,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만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되는 상황이었고 개발자는 이제 개발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 시험은 이런 모든 그 시험 평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활주로라든지 시험 비행 조종사라든지 뭐 무장 시험장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 평가 전대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면은 개발자들한테는 엄청 유리하죠. 거기하고만 협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언제 창설되나 사실 기다렸지만은 그게 어렵고 그리고 KT1 개발할 때 탐색 개발을 단계에서 초창기에 이제 시험평가 전대는 없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시험평가 1000은 91년도에 생겼으니까 됐는데 거의 이제 시험평가 전대는 그 KT1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KA1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관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선진 항공국 미국 이런 경우에는 거기는 그 개발자 업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나사 이런 전 기관들이 다 그런 시험평가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고 각각의 역학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시험병 조종사가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에서 시험평가 전대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발 시험도 하고 운영 시험도 같이 하는 다만 조종사만 서로 차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개발 시험하는 조종사, 운영 시험하는 조종사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이 개발 시험, 운영 시험을 같이 해줄 수 있다면 시험평가 전대 생기는 게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약속을 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기호 대령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래서 상당히 서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사실은 그때 얘기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었는데 지금은 각각 업체는 업체대로 필요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대로 또 다른 사업이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공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업체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형 시험평가 체제로 이제 닮아가가지고 상당히 그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이제 같이 하는 시험평가전인데 그 역할이 정말 그때 없었으면은 우리 시험평가 KT1 어떻게 했을까, 뭐 KA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지금 다시 납니다. 예. 예. 역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또 남다른 또 이런 감회를 또 예, 예.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신 박사님, 그 당시 이제 초대 처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조직이 하나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평가처가 탄생되고 나서 당시 어떤 임무로 제일 바쁘셨습니까? 사실 당시 시험평가처에 가니까 9명인데 저를 빼고 3명 정도가 저녁곧 앞둔 뭐 그런 인력들로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평가라는 용어조차 그 당시엔 생소하게 느껴지던 시절에 전혀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저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한 업무가 공군 시험평가 업무 수행 기반 구축으로 해서 시험평가 규정 및 교범을 작성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최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하면 인력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1991년 1년 동안은 육군의 경우나 해군의 경우는 70년대 중반부터 개발하기 시작을 해왔거든요. 국내에서 조금씩.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육군과 해군의 시험평가 관련 가용한 국내 자료들을 1년 동안 모으고 당장께 교육을 미국에 보내고 싶어도 그해 예산이 없어서 그해 말에 91년 말에 인사교육처에 가서 얘기를 해서 짜투리 예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우리 여기 두 분 동기생인 당시 장윤아 소령이 저희 보임을 와서 그 미국 시험평가 사령부에 단기 교육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2년 후반기에 그래서 가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 시험 규정, 교범 어떤 자료라도 좋으니까 좀 많이 가지고 와라 확보해서 그래서 장윤아 소령이 가지고 들어와서 92년 후반기에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초안이라도 거의 관련 규정 교범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장윤아 소령이 그 얘기가 미국의 시험평가 사령부가 1973년에 창설이 됐는데 외국 장교로서 처음으로 한국 장교가 교육을 왔었다는 거예요. 시험평가 관련. 그래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처음으로 참 했지만 늦지는 않았구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빨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정 및 교범 작성 업무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장기간 진행 업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저를 바쁘게 했던 것은 그동안 공군의 국내 개발 장비들이 했는데 시험평가를 해주지 않아서 막 쌓여 있었지 밀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담당하는 시험평가 담당 부서가 생겼다 보니까 제 앞에 줄을 쫙 쓴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참 막혔던 일들을 제가 많이 해결해 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수행한 시험평가는 국내 어느 업체에서 개발한 지금도 처음이라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설기 그러니까 활주로 제설기를 개발했다고 시험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관령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제설기를 갖다가 놓고 그 당시 제 밑에 권희만 소령이라고 권희만 대위가 있었는데 대위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수준에서 상식 수준에서 기능 점검을 좀 하고 오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 약하고 활주로 해서 쓰기엔 그러고 군에서 막 다뤄서 하기엔 안 되겠다 해서 부적격 판정을 해서 사실 군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시험 평가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특장차를 요새도 특장차 전문 업체인 광림 있죠. 광림에서 개발한 MJ 완배 무장 장착 운반 차량, 당시 대우중공업에서 개발한 F4-5 브레이크 디스크,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금성정밀에서 생산한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장비 ALQ 88K, 요거는 십몇 년에 걸쳐서 개발한 장비입니다. 국가연에서 시험 개발한 공지작전 지원용 T-41 날개 장착 라켓 발사대, 태산정밀에서 개발한 F-5B 공대공 레이더 등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운용 시험을 수행했으며, 해외 도입한 AIM-9 미사일 표적 견인 이게 견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 규명에 대한 시험 평가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추가해 가지고 해외 도입하는 장비로는 호크 시뮬레이터 장비, 정보 수집기, 기본 훈련기 대상 기종, F-16 시뮬레이터 등에 대해서는 해외에 가서 현지 평가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한 서너 건대는 해외 도입 예정 장비들에 대한 자료에 의한 평가, 자료에 의한 시험 평가가 또 있습니다. 평가까지 제가 소화를 했는데, 참모부서에서 불과한 시험 평가 소수의 7명 이하였습니다. 인원으로다가 어떻게 그 많은 업무들을 소화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40대 초반이라서 한창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할 때라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엄청난 업무 수행한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정성을 들인 업무가 당시 태동하기 시작한 기본훈련기, 그러니까 지금 KT-1이죠. KTX-1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전담부서 창설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제가 추진한 것이 공군 내부에 시험평가 전대 창설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 밀어줄 테니까. 공감대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업무 처리하는 것에 공군본부 내에서 모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공감대 형성에는 아주 쉽게 조성이 됩니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죠. 다음은 이제 당시 8.18 군구조 개편 후에 합참에 각 군 요원들로 구성된 군조직 개편 실무연구부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부대 창설에 대해 인정을 해야만이 중기 계획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곳에 파견된 공군 요원들과 긴밀한 협조의 하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비공식적으로 기회가 있을 적마다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역시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때 반영 내용이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 해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 시험평가 처장으로서야 아주 바빴던 이제 내용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공기 수입국으로 남을 것인가? 항공기 개발국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바로 그런 고민하에 결단을 내려서 공군 시험평가 시스템이 창설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스템 어떻게 자리 잡아갈까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